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제와 오늘 마치 한여름 같은 더위인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요즘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리곤 하죠. 외출하실 때는요, 우산 하나 정도는 꼭 챙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동학개미는 13%, 서학개미는 7%. 개미 투자자 얘기인데요. 퍼센티지가 높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자하신 분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자, 한 증권사가 145만 명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현대차에 집중 투자한 동학개미가 기술주 위주로 투자한 서학개미에 앞섰다. 서학개미 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짧지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제 광주 동구 학동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중이 철거 중이었죠. 근데 건물이 붕괴가 된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보세요. 여기 버스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참사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광주 54번 버스의 참사. 정류장에 들어선 순간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덮쳤다. 승객 등 최소 9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 기사로 이 사고를, 이 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붕괴 징후다. 안전장치는 가림막뿐이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큰 참사가 발생을 하면요. 알고 보면 다 징후,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17명 탄 버스 정류장 도착 몇 초 만에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발 지역 현장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중상자 8명, 고령, 인명피해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있는 기사입니다. 용두 3.15 끝난 이용구 수사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말하는 거죠. 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청탁 외압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담당 수사관 딱 한 명만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사 맞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종 의혹 해소가 안 돼 비판이 여전하다. 뭐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이두하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날벼락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건물 붕괴 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목숨이 희생이 됐습니다. 날벼락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었던 겁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희생을 당한 거죠. 지금.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화려한 외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첫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보에 대해서 미리 전날 언론에 통보를 했습니다. 행사에 간다고요. 그래서 화려한 외출. 어제 많은 분들이 지켜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과 관련된 내용.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아니라는데.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쪽도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요, 국민의힘 뭔가 번지수가 좀 안 맞는 곳에 가서 조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니라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붕괴 사고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기사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 연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 인재다. 지금 아직 단정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보여요, 지금요, 상황은. 큰 길가 건물 부수는 철거 현장에 안전은 없었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철거 첫날 건물 한쪽 면 건드리자 와르르. 목격자 얘기입니다. 한 군데 잘못 건드린 듯 무너졌다. 전문가들은요,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소방본부 구조를 마친 뒤에 사고 원인 규명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그 사고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저런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그 아래쪽 보세요. 버스가 서 있습니다. 지금 CCTV 그리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지금 포착된 영상들이 지금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모습만 봐도 지금 보셨죠? 건물 아래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사고로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8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태진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굉장히 처참한 모습인데요. 왕복 6차선 도로를 덮친 건물의 잔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출근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철거 공사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붕괴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바로 앞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쪽으로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17명이 그대로 매몰된 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 대부분이 60대 고령으로 만 17세 고등학생도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 철거 공사 작업자와 보행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를 당한 버스 이외에 추가로 매몰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60여 대와 480명의 인력이 투입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요. 구조 작업은 오늘 새벽까지 모두 10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색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지 궁금해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무너진 건물의 철거 방식과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5층짜리 상가로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철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건물 5층 높이에서 굴삭기로 벽체 등을 조금씩 부숴가며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철거 업체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업무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광주시가 건물 해체 허가는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경찰과 소방당국, 국가수 등은 오늘 오후 1시부터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동구청장은 동구청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정태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화면으로 보니까요.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참사 벌어지면요. 이제 사연들이 좀 알려지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들 생일날 시장에 갔다 버스 탄 어머니도 참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버스입니다.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 아래 좀 볼게요. 좀 더 설명돼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붕괴가 됐다. 인부 4명 작업 중 소리 나자 대피를 했다. 자, 이 지점이에요. 즉각적인 교통 통제가 있었다면 사고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박찬 교수님. 또 안전 불감증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건가요? 네, 도저히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진짜 참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버스에 타고 계셨던 승객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터졌는데 이게 사실 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단 5층 그 건물 꼭대기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소리에 놀라서 철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5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를 통해서 이 건물 붕괴될 수 있다라고 알렸다면 그 주변에서 통제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건물 밑에는 양쪽으로 혹시나 행인들이 예. 지나가다 다칠까 봐 신호수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 건물 붕괴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만 통제할 것이 아니죠. 그 건물이 큰 길가에 있는데 교통경찰에게 연락만 했더라도 그리고 긴급하게 오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할 수 그렇죠. 없었을까? 도로에 나가서 깃발이라도 흔들었다면 그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의 그 건물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해왔고 수차례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왔는데 예. 저렇게 또 빈 구멍이 있다고 보니까 예. 진짜 뭐라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많은 점에 대해서 뭔가 좀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니 철거 작업 중인데 어떻게 건물이 한쪽으로 저렇게 쓰러질 수가 있을까? 철거 작업상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물이 기우는 순간 차들이 그 앞쪽으로 가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인가? 이런 지금 안타까움입니다, 지금요. 이거 뭔가 좀 자세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참사와 관련된 소식 뭐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개 행보입니다. 어제 사실은 이 행사 자체가 좀 의미 있는 행사였어요. 남산 예장공원 개장 행사 그리고 이혜영 기념관 개관식 뭐 이게 있었던 행사거든요. 그 이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 행사도 뭐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보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론의 시선이 집중 좀 됐거든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 기대 염려 안다. 기대와 염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개 행사의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행사장에 간다라고 기자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알려줬어요, 미리. 이런 상황입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독립운동 상징적 인물을 찾아 안보 보훈 이미지를 부각한 듯하다.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길 보시면 다 아시게 되지 않겠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답은 이 정도였어요. 국민의힘 입당 질문이 당연히 나왔죠. 그런데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치인 윤석열 화려한 등장. 대선 플랜 메시지는 없었다. 화려한 등장인데 대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지지자들 뭐 굉장히 많이 모이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 내신 분도 현장에 또 있었습니다. 보수 민심 겨냥의 데뷔 무대를 선정한 거 아니냐. 뭐 근데 지지율 답보에 미숙한 등장. 뭐 이런 약간 좀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그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당 선생의 기념관 그 개관이 아주 뜻깊고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제가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모가 시범 피해 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자, 응원합니다. 연착 화이팅! 연착. 들어서 일부에서는 너무 간을 보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서울시 행사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만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거운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오셔서 이 예장자락 그리고 우당 선생님 기념관 서울시민 전체 다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같으세요.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장했을 때 기자들이 참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2번 정도만 두 가지 질문에만 답을 하고 나머지는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인상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감복이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의 질문도 있었어요. 뭐 역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다룬 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빈칸이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3개가 있는데 무엇인 듯, 무엇이 아닌, 무엇 같은 외출. 이게 각각 다른 단어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단어가 들어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차 아시게 될 것이다. 어제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온 사람입니다. 입당 관련 묻자 대답을 피했다. 여권 내로남불 우회 지적. 뭐 일각에선 간보기 비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과연 어떤 표현들이 이 빈칸에 들어갈지 윤영걸 전 대표님과 현근택 전 부대변인께 미리 이 질문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저 빈칸을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두 분의 상상력 그리고 추리력이 발휘된 그런 빈칸 답변 지금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설명해 주세요. 저는 뭐 어제 우당 이회영 기념관 하는데 3개월 만에 한 100일 가까이 된 만에 처음으로 공식 외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많이 기대했죠. 하는데 어제 확실한 얘기는 안 하고 정치 참여 여기에 대해서는 뜻을 보였어요. 하지만은 어떻게 한다, 언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출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 확인이 된 것 같고 어떻게 한다, 언제 한다는 아직 안갯속이다. 예.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어제 참석했던 그 이회영 손자 예. 이철우 교수 통해서 인터뷰를 대신한 거 보니까 경청하고 숙고하겠다고 그랬고 예.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켜봐달라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알 거다. 그러니까 뭔지 하여튼 내 속도로 하겠다 페이스를 예. 그 로마 초대 왕제 아우구스투스가 얘기해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절대 페이스에 흔들리지 않고 내 속도로 가겠다. 아. 이래서 아마 지금 본인의 의사는 어제 그렇게 좀 보였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리스크가 윤석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참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 보였잖아요. 아,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끌게 이게 어떻게 위협이 될지 된다. 모르잖아요. 위험 그렇죠. 요인으로 바뀐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악재가 안개거든요. 악재라도 빨리 나오면 오히려 악재가 반영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저 안개 속에 가는 게 예. 가장 큰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안개 장세가. 저는 좀 이런 걱정도 좀 들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페이스대로 내가 충분히 경청하고 숙고할 때까지 좀 예. 기다려달라. 뭐 그 얘기를 뭐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빈칸에 이렇게 쓰셨군요. 출마인 듯 출마 아닌 안개 같은 외출. 답을 쓰신 걸 보니까 또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뭔가 의미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출마인 듯 출마 아닌 안개 같은 외출.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근택 전 부대변인은 똑같은 걸 썼네요. 출마. 아니 사실은 모든 예. 분들이 아마 저 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언제 선언할 거냐, 출마 선언 언제 할 거냐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는 여러 가지 뭐 장모 얘기나 시본 얘기도 있지만 다 궁금한 거는 언제 출마 선언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언제 한다고 선언하냐 이거거든요. 대선 출마 선언 이게 가장 궁금한 그렇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장 궁금한 거, 다른 거 뭐 궁금한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다른 거 어제는 뭐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전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건데 실제로 하지 않은. 약간 그게 그런 무슨 뜻이에요? 성격입니다. 사실상 한 건데 실제로는 안 한 거는 실제로 같이 갈 수 출마 있는 말로는 안 답변입니까, 했잖아요. 그게? 말로는 안 했는데 행동으로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빈칸이 있으면 예. 일단 칸의 크기를 보고 앞뒤를 예. 이렇게 보는데 예. 두 글자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두 글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글자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예, 예. 그리고 단어도 같은 단어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다 이게- 출마 세 개로. 근데 그렇게 맞추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출마 선언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예. 그리고 사실상 또 출마하는 외출인 것 같고 예.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목을 뽑았을 것 같은데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두 분 말씀 보니까 앞에 두 개는 출마로 갔고요. 뒤에가 이제 안개 출마. 근데 이 왜 이런 답을 골랐는지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취지는 다 비슷해요. 두 분 말씀이요. 자, 한 분은 출마인 듯 출마 아닌 안개 같은 외출. 그리고 또 한 분은 출마인 듯 출마 아닌 출마 같은 외출. 헷갈리네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요. 정답 보여주세요. 데뷔. 데뷔인 듯 데뷔 아닌 데뷔 같은 외출. 아, 그러니까 이 기사는 출마보다 약간 수위를 낮췄네요. 그러니까 어제는 데뷔 모습인 것 같은데 꼭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힌트가 있었군요. 요겁니다. 전략적 모성을 유지했다. 요 지점이 힌트가 될 수 있었네요. 그래서 데뷔 세 개가 들어간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두하 전 의원께는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뭐 빨리 결정을 좀 해달라고. 네. 그리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마다 다 매일같이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윤 전 총장이 한 얘기 중에 기대와 우려를 모두 다 경청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세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기대도 알지만 비판적인 목소리, 그다음에 걱정하는 지점 이것도 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발이 넓거든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정치인이나 뭐 사회 각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우려를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기대는 그런 거겠죠. 이제 사실 셰익스피어가 이제
왕들에 대해서 되게 희곡을 많이 썼죠.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은 다 왕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의 자리를 이룩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시기에 운명 때문에 떠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지도자의 자리를 떠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뭐 역사에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라고 아직 하기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라는 이 역할이 본인이 뭐 그렇게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룩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떠안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그리고 여기 이 정치인으로서 그걸 떠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아주 순조롭게 국민들의 기대만큼 잘 전환을 해낼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완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어요. 이제 예. 뭐 야권 측에선 반기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외국계 IT 기업을 만나면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IT 예. 기업은 대관 업무는 또 한국 사람들이 해요. 예.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이제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완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대요. 빅데이터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제가 들을 정도니 윤석열 전 총장도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기대 그리고 정치인의 근데 역할 컨텐츠에 대한 우려 완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겠죠. 정우택 전 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사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매우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본격적으로 등판하게 된다면 굉장한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런 전제를 깔고요. 윤 전 총장이 등판하게 되면은 답을 해야 될 지점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죠. 뭐 일단은 뭐 너무 많으니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짚어주세요. 일단 순서로는 장모 부인 본인일 것 같고요. 장모에 대한 거 지금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예. 있고 부인에 대한 거는 이제 수사가 다 안 된 것 같고요. 아, 일단 본인에 대한 게 슬슬 나오고 있죠. 누구 뭐 봐준 거 아니냐. 예전에 막 파평윤 씨 뭐 그룹 뭐 관련돼서 뭐 사건에서 봐준 거 아니냐.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뭐 아마 확실하게 지금 모르는 뭐 기자들이 다 물었을 거예요. 뭐 언제 출마 선언합니까? 입당 언제 합니까? 장모 사건 어떻습니까? 아무 답변도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논란이 두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렇죠. 보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기존에 해오던 걸 보면은 예. 검사로서 할 때 보면 치고 나가는 성격이었거든요. 특수부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쭉 치고 나가는 거지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정작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얘기하는데 윤석열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군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군 문제가 대선 선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본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처럼 일찍 고시 공부 시작한 사람들은 군대 문제가 항상 트라우마가 있는데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찍 붙어가지고 법무관 가거나 예. 제일 안 좋은 건 나중에 현으로 가는 건데 안 돼가지고 예. 근데 일찍 면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장애물을 거신 건데 예. 그 문제가 분명히 저는 아마 이 선거 국면에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이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절차대로 했다라면 그냥 설명하고 끝날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동시 그러니까 양쪽론이 안 예. 맞다는 건데 지금도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안경을 안 쓰는 거 보면 뭐 치료가 됐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계속 보면 안보 현장을 가고 있어요. 현충원, 뭐 K2 그다음에 뭐 천안함 예, 어찌 예. 보면 이거 약간 국방 안보 이런 거에 대한 거잖아요. K2가 아니라 K9 말씀하시는 K9, 거죠? 네,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두 가지죠. 어쨌든 본인의 어떤 군대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보라든지 보수층에 대한 호소도 있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한 거, 그거 언론이 묻는 거거든요. 여기서 수없이 질문을 했잖아요. 지켜봐달라, 보면 안다. 라는 얘기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럼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있다든지 생각을 얘기해야죠. 근데 예. 저는 아마 계속 이런 주저함이 오래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최소한 예. 두세 달 동안.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씩 진전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당 문제라든지 장모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선 출마이든지 한 가지 정도에는 답변을 했어야 돼요. 장모에겐 재판 중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맡긴다든지 예. 원론적인 답변할 수 있거든요. 예. 입당 문제 좀 지켜보겠다든지 아니면 대선 출마 고민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어제 다 나온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만 얘기해도 한일보 나간 건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제가 보기에 나가려는 생각은 있지만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제가 보기에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근데 본인의 평소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안 맞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를 했을 때 본인에게 돌아올 어떤 데미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아직 제가 보기에 확실한 100% 결단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정근택 전 부대변인은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고요. 언론에서는 이게 전략적 모호성 아니냐. 좀 더 시간을 갖고 가는 거다. 그러면서 나온 대목이 이거잖아요. 여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다 아시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요. 자, 이두하 전 의원께서 바로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예, 이제 그 군대 문제, 부동시 문제는 검찰총장 청문회를 할 때 야당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많이 공격을 했는데 여당에서 다 방어를 해내면서 이번에 거꾸로 여당에서 이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 근데 사실 눈이 너무 이제 부동시고 나쁘고 해서 아예 운전 면허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운전을 아예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 진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게 뭐 정말 결격 사유였고 문제가 됐으면 낙마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야당과 여당이 또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평윤 씨 얘기랑 이런 게 이제 그 문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여의도에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 청문회를 할 때 그 부분이 다 문제가 됐었을 거고 특수부 수사로서 본인이 이제 뭐 그 박근혜 정부나 이런 데 좌천 당했을 때도 그게 문제가 됐으면 사실 진작에 나와서 뭐 검찰을 계속 못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여야가 계속 내로남불 비슷한 거예요. 입장이 바뀌면 계속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고. 2019년 여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입장과 지금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여야가. 그래서 새로운 게 그렇게 그때 청문회에서 나왔던 거 이후로 새로운 게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하면서 있었던 일은 거의 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니 많이 그러면서 다 이제 노정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게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근택 전 부대변인도 뭐 반론하실 게 있다고 좀 요청하셨어요. 이제 검찰총장 때 입장 바뀌었다 뭐 그거는 뭐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임명한 거였고요. 지금 이제 야당이 대선 나간 사람이 입장이 바뀐 건 맞죠. 근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하고 대통령의 검증은 제가 보기에 비교 불가해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요 그냥 한 달 정도 언론에서 하거나 나오는 정도인데 대선 후보는 제가 보기에 그거의 한 100배 이상이다. 지금까지 보면 알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언론, 야당, 검찰 모든 기관들이 다 주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또 앞으로 대선이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한 달이 아니라 한 1년 동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총장 할 때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할 거 없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아이템 이상은 나올 것 같지가 않다고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집요하고 뭐 이제 공격 방어가 이어지는 건 더 이어질 수가 있는데 대상 자체는 그때 나온 정도다. 저도 뭐 제가 아는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론에 나온 것만 얘기하는 거고 뭐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차차 나오겠죠. 과거 대선 과정에 보면은요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공방,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하게 있었고요, 또 방어도 치열했습니다. 근데 예측하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들 나타났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치열하게 뭔가가 전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당 대선 경쟁과 관련돼 있는데요. 어떤 좀 변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이러다 그냥 마는 걸까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71년생 박용진 여당 대선 후보 3위 지지율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뭘까? 그다음에 언론들이 이거 혹시 이준석 효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피 돌풍 뭐 이렇게 불리죠.
그거의 어떤 후광 효과를 얻은 건가? 뭐 이런 겁니다. 여권 빅3 구도 변화 오나 여기는 좀 뭔가 좀 해석을 크게 했죠. 야권 세대 교체 요구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원조 친노 이광재도 주목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측 출마 선언 아직 안 했는데 이거 하게 되면 이거 상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 박용진 의원이 3위를 기록했어요. 물론 그 절대값 자체는 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3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세균, 나도 정빠가 있었으면 이런 거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가 고픕니다. 지지의 배는 배가 고프다는 거죠. 지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안 오르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정세균 전 총리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행,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경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이 못 들은 채 하고 있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하시라. 그 정리할 권한과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전혀 기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진작 효과도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근본적인 재원 대책부터 시작해서 아마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평가이고, 아직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집무실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소위 문바라고 해서 그 열성 지지자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나중 당선이 되시면은 혹시 이 정파가 생기면은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좀 정파가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배가 고픕니다. 자, 정세균 전 총리 약간 웃으면서 답변을 했지만 사실은 지지율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답답함 이런 게 좀 묻어납니다, 지금요. 박찬환 교수님, 네. 두 가지 내용이에요. 앞서서는 박용진 의원 지지율 3위로 올라섰다. 3위를 기록했다는 지지율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여권 대선 경쟁이 3명이 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약간 새로운 모습이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지지율에 대한 답답함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권 대선 경쟁 상황 어떤 변화가 온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이럴까요? 저는 여당이 민주당이 그 경선 레이스가 이제 개봉 박두인데 예. 직전입니다. 주연급 조연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주연급 조연. 네, 주연급 조연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주연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보면 맨 처음에는 양강구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양강구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밀리는 모습을 취하니까 예. 바로 정세균 전 총리가 긴급 투입됐어요. 예. 근데 삼강구도로 됐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정세균 전 총리가 5%를 못 넘어서니까 예. 전대 연기론이 나오면서 소위 친문 후보가 제3후보로 등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국의 시간이 나오고 추미애, 이광재 여러 사람이 거기에 예. 지금 카드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3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용진입니다. 저는 이 변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 예. 과거에 소위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문 후보가 제3후보로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역시나 이 시대의 흐름,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바람, 세대 개최의 요구 이것을 바람을 타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3위로 올라섰거든요. 박용진 의원 친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주류 중에 비주류죠. 박용진 의원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물 들어왔을 때 노져올 수 있는 거는 예. 준비가 돼 있을 때 바람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작년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이유는 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 박용진 의원 하면은 민노당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고 예. 삼성 저격수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유치원 3법을 통해서 대중적인 이미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법을 내므로 인해서 공정과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갖춘 정치인으로 변했다는 말이죠. 인지도와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준석 효과라고 하는 세대 교체의 바람이 민주당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저는 아마 이준석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걸로 결정이 나고 예. 그 주말을 거치면은요. 예. 이 흐름에는 더 큰 저는 탄력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봅니다. 지금 이게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예. 뭐 그동안에 친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논란은 예. 이런 시대의 변화,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민주당이 타느냐 안 타느냐인데 예. 송영길 대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소위 출당 권유를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역동성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도 역동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예. 이런 뭐랄까요. 전략적 투표 성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예. 박용진 의원이 그걸 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변화는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창환 교수님의 분석 그리고 전망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친문이냐 비문이냐 뭐 약간 알력 갈등 다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망했던 일인지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러면은 사실은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윤 대표님께는 정세균 전 총리로 좀 내용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답답함을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웃음 뒤에는 약간 씁쓸함 뭐 이런 게 좀 묻어납니다. 네. 뭐 정세균 후보 하면은 예. 두루 관계가 좋잖아요. 예. 친노, 친문, 기업인과 관계도 좋고 해서 태평성대에는 아마 저런 분들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에다가 경제 위기, 예. 여러 가지 남북 문제라든지 위기가 많잖아요. 위기 때는 저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존중받지 못하죠. 지금은 난세라는 거죠. 난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 36살짜리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장유유서. 그게 참 논란이 물론 됐어요. 다른 얘기할 때 장유유서 한마디 넣었지만 삼강오륜 지금 장유유서가 쉬운 말로 하면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낡은 이미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오르려면은 시대적인 소명하고 또 하나는 역경 극복 스토리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치열하게 국민들이 갈구하는 거를 시원한 사이다처럼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는데 정세균 후보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죠. 예를 들면은 총리 했잖아요. 예. 국회의장도 했잖아요.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다 해 대통령까지? 이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방역복 노란 거 입고 예. 왔다 갔다 했지만 백신을 빨리 들어갔나요? 성과가 있었나요? 그리고 또 친노 친문에 너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랑 지지율을 나눠 먹는 거 아니냐. 좀 다른 길로 가고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눈치 보는가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교적 좋은 이미지 스마일 총리 얘기도 들을 정도로 했는데 예. 나만의 내 게 없기 때문에 예. 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저렇게 이제 4.6% 박용진 의원 선언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등수한테도 밀린다? 저는 다르지 좀 처음부터 좀 백투더 베이식스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정세균 전 총리가 사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여러 개 정책,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아까도 보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선 연기 역시 이 문제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강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예. 혼자만 하면은 그 과실이 정세균 후보한테 돌아오죠. 예. 지금 근데 아프리카 소 한 마리가 들어놓여 있는데 독수리 떼가 달려들어서 지금 그 기본소득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대선 주자급 인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윤희숙 의원부터 다 비판하는데 거기에 예. 숟가락 하나 얹어 갖고는 안 돼요. 나만의 내 브랜드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기본소득 비판하고 경선 연기도 지금 이재명 후보 본인만 빼놓고는 다 연기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숟가락 하나 올려놔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가져야죠. 내 아무리 거. 주장해본들 그거는 내게 안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정세균 브랜드를 가져야죠. 네. 그런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내놓은 발표인데요. 이용구 전 법무 차관 관련된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이용구 사건 수사 무마. 결국 경사 한 명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0여일 만에 진상조사단이 발표했는데 담당 수사관의 단독 일탈. 뭐 이런 결론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의문 제기를 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유력 인사 수사를 뭐 한 명이서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이 시각은. 경찰은 뭐 서울청, 경찰청, 청와대에 보고 안 했고 외압 없었다 이런 결론 내렸지만 약간 의문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알고 있었다 물음표를 찍었죠. 당시 이용구 전화 내역 중에는 법무장관 보좌관과 서너 차례 통화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어제 발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간 담당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압수 또는 임의 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기간 중 이 전 차관이나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이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소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이용구 폭행 알고도 법무차관으로 임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점을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알고도 임명을 했다. 약간 이런 의혹이 나온 거예요. 법무부도 사전 인지한 정황이 있다. 경찰 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이도하 전 의원님. 변호사시니까요. 뭐 전체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경찰의 발표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블랙박스가 공개가 되면서 이 사건은 하나는 확실해졌죠. 이제 이용구 전 차관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거는 확실하구나. 근데 그 혐의가 특가법상 이제 운전자 폭행으로는 기소가 되겠구나. 근데 예. 나머지 그럼 저렇게 블랙박스 저 내용을 보면 우리도 알겠는데 예. 서초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저걸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럼 내사 종결을 했을까?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외압이나 뭐 직권 남용이 그렇죠. 있지 않았냐? 단순히 이제 폭행 그걸 떠나서 예, 그 이제 다른 이후 상황이 것까지. 문제가 되는 예. 거죠, 지금. 그리고 또 CCTV 내역에 보면 이용구 전 차관이 뭐 그 사건 나고 나서 어디로 전화를 하고 했다니까 그 어디에 전화를 한 거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그 외압이나 여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서초 경찰서 단계냐 아니면 더 윗 단계냐. 그리고 인사 검증을 할 때 법무부 차관이 됐으니까요.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거냐 아니면 알고도 이제 그러니까 한 우선 이걸 거냐. 알았느냐. 네. 그래도 알고도 그러면 임명을 한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 특가법상 이제 운전자 폭행으로 뭐 기소가 될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상이 있으니까 거의 확실하고 뿐만 아니라 예. 이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경찰에서 발표할 때 특가법 그 이제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이 이 특가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는데도 그 부분을 직무를 유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확인됐다고 하는 거면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당연히 확인됐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이건 기소가 거의 확실시 예. 되는 것 같고요. 외압과 관련해서도 경찰청 발표를 보면 사실 그 일정 부분 이제 법무부 장관 쪽에서 법무부에서 알았을 가능성은 9일 이전인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16일 이후에는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생긴 지 좀 며칠 지나서는 알았던 거 아닌가. 차관으로 임명하기 전에는 알았다 이런 그렇죠. 취지죠. 그게 지금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알았느냐.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장관 보좌관하고 통화한 건 서로 이게 내역이 나왔나 봐요.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뭐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얘기가 오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거는 서울경찰청에서
사실 원래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에 의하면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만 하더라도 경찰청장한테 그 신속히 보고를 해야 되고요. 왜 보고를 해야 되냐면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지방경찰청장이 수사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왜 안 그런 거냐. 그럼 이 담당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것만 이렇게 됐을까? 이상한 거고요. 어제 발표는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입건을 안 했어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도 다시 고발이 돼서 이 부분 다시 검찰에서도 갖고 있거든요. 이 특수직무유기랑 직권 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은 지금 이제 담당 경찰관만 그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은 송치를 했지만 검찰에선 고발된 사건이 있으니까 전체를 들여다 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사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재창출됐을 때 또 뭐 청와대에서 이걸 알았냐 몰랐냐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냐 이 부분 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명확하게 해결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 사안이 이제 검찰로 간 거예요. 근데 송치가 됐거든요. 검찰 수사에 쏠린 눈 핵심은 경찰 윗선 외압 여부.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일이 생긴 이후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뭐 특가법 적용은 문제 없을 듯 다수 경찰 관계자 불러서 조사한 만큼 외압 입증 정황 포착 뭐 이런 문제 뭐 이렇게 여기서 쭉 나오고 있어요. 검찰이 만약에 다른 결론을 낸다면 그때는 이거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정근택 전 부대변인. 검찰 조사로 갑니다. 이제는 검찰이 좀 더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경찰 지금 이제 검경 간의 이제 수사권 갈등도 있고 거기 핵심이 항상 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거였잖아요. 그런 사건에 딱 맞는 경우죠. 지금 검찰 만약에 입장에서는 좀 더 뭔가 다른 걸 찾아낸다면 이거는 또 이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입장에서는 정말로 딱 수사하고 싶은 사건이 있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수사 대상이 다 경찰이고 그리고 경찰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뭐 덮은 거 아니냐, 외압이 한 거 아니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지금 경찰 수사 결과는 그 실무자 직접 수사했던 그러니까 CCTV를 봤는데 그거를 기소하지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수사하지 않은 그 사람만 문제 삼았는데 그 윗선들이 있겠죠. 팀장, 과장, 뭐 서장이나 쭉 다 아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봐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정지 상태에서 폭행한지 알았는데 이 CCTV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전 중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수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뭐 저도 약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제 법무부 쪽하고 연락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사건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수사 중이면 곤란하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들은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 보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이제 좀 수사 종결된 다음에 아마 차관으로 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글쎄요. 이걸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덮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덮어줘서 차관 임명했다. 이것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운전 중 폭행이라는 게 운전자 폭행이라는 게 굉장히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합의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아주 심각하게 보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전에 버스 기사 폭행하고 이러면서 운전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 거린막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쟁점이 운전 중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정지했을 때는 아닌데 저렇게 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은 운전 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경계선에 있는 거죠. 일단 집에는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경계선에 있었던 건 맞다. 예를 들어서 뭐 택시로 가다가 중간에 서서 집에 아직 다 안 왔는데 거기서 폭행했다. 이런 경우는 확실해요. 아니면 운전 가는 중에 했다든가. 근데 이게 집에 왔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뭐 더 갔느냐 말았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고민할 부분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이제 뭐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 5, 6월에도 이런 사건 판결이 꽤 있었어요. 지방에서도. 그리고 법률 사무원이 당사자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거죠. 그런 경우에도 다른 전과가 없어도 징역 4월이 나왔어요. 상해까지 안 가고 저런 것처럼 그냥 계산하려고 잠시 정차한 경우에도
징역 4월, 뭐 집행유예 1년. 그러니까 벌금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짧게라도 단기형이지만 사실 6개월 이하는 선고를 잘 안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벌금으로 대체하거나 예. 이러려고 하는데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버스는 다 격벽이 예.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택시에 격벽이 예. 있는데 우리는 아직 격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 벌금형이 안 나오고 예. 뭐 징역 4월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그런데 변호사한테는 알겠습니다. 더 경하게 안 아니, 나올 그러니까 것 제가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예. 사실은 이제 운전 중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운행 중이냐 아니냐. 예. 왜냐면 이게 처벌이 무겁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일시적인 정차 이런 건 아니지만 목적지에 다 갔을 때 도달했을 때는 예.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판례라든지 뭐 그 선례라든지 내용은 아마 재판 과정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이후에 과연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됐고 혹시 그 상황에서 뭔가 다른 게 없었는가? 그리고 각각의 주체들은 과연 이걸 언제 알았는가? 뭐 이게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에서 들여다보겠죠, 지금. 그리고 만약에 경찰 발표와 다른 추가되는 내용을 검찰에서 알아낸다면 이것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여야 상황인데요.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 민주당은 마쳤죠? 그리고 이제 어떤 처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난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국민의힘. 이 기사 자체는 제목이 비판적입니다. 난색인데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감사원에 냈다. 감사원이 가장 공정하다. 이거 시간 끌기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아니 이거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없는데요. 대상 아닙니다. 그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이거 뭐 사실상 뭐 조사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의뢰서를 제출하는 모습도 사진에 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성 있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성,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감사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 주자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서 갑자기 또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관련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풍자한 거죠. 여기 지금 3명의 인물이 등장한 만평인데요. 이 장소를 보니까요. 위에 써 있네요. 무슨 약국이라고 써 있어요. 약국. 그 약사분들 같은데 한 분이 그럽니다. 왜 저러고 있어요, 저분?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자 한 분이 뭐 법을 바꿔서라도 내시경을 꼭 받겠다고 여기 약국인데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감사원 조사 의뢰 혹시 이런 느낌 아닌가 만평은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좀 다 포함되어 있는 만평입니다. 박찬환 교수님. 네. 감사원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게 뭡니까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 상황은? 사실 정치에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권익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감사원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못 믿겠다. 그쪽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럼 감사원 원장은 누구냐? 지금 국민의힘이 영입하고자 하는 최재형 원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영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민주당 전 의원 출신은 불공정하다. 이게 무슨 내로남불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국민들에게 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 털고 가지 못하면은요. 예. 이준석 체제, 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체제가 시험대에 들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권익위로 이준석 당대표가 된 사람이 예. 권익위로 가겠다 그러면은 예. 당내에서 무슨 반발이 있느냐. 여권에 끌려간다.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그렇게 비판을 나올 수도 받을 있다는 거고요. 거네요. 만약에 이걸 고집한다면, 감사원을 고집한다면 이게 세대 교체의 결과냐? 이런 비판을 여권으로부터 또 받을 일단 겁니다. 박찬 교수님은 여러 가지 가정을 일단 하셨어요. 그렇죠? 가정을. 자,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안 한다는 감사를 안 한다는 감사원 찾아갈 일이 아니라 예. 조금 뭐 본인들에게 좀 문제가 있더라도 좀 불이익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당들이 다 5당이 다 권익위에 갔잖아요. 예. 셀프 조사 요청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도 부담 주지 마시고 권익위에다가 셀프 요청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이두하 전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제 저도 이거는 궁색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예. 이제 비판에 그걸 달리하면 감사원이 원래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죠. 예. 독립된 기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셨잖아요. 야권에서 뭐 대선 주자로 영입하니까 공정성이 그럼 야당에 유리하게 할 거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지금 저렇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은요. 감사원장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호수 총장 얼마 전까지 감사위원으로 계속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감사위원 구성을 보면 5명 지금 이제 원래 감사위원으로 있던 1명이 또 예. 저기 갔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번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지만 감사위원은 그런 식으로 구성돼요. 예. 뭐 김호수 총장이 그 전에 가려고 그랬고 지금 민정수석이 바로 직전에 감사위원이었어요. 예. 이 감사위원들하고 다 해서 의결을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뭐 감사원은 중립성이 일정 부분 보장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감사원에서는 막상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감사원법에 이게 안 예. 돼요. 왜냐하면 결산감사, 직무감찰 그리고 회계 부분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아무리 읽어보고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주려고 그래도 이건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슷한 거 아니냐 주장을 하던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할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뭐 부패를 조사할 예. 수 있는데 그 공공기관에 국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할 수 근거가 있는 있다는 근거가 거고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지 말고 오히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현희 위원장이 저어되면 그 국회 특별위원회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이시잖아요. 예.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특수부나 검사들 막 옛날 적폐 수사하고 이 정부에서 초기에 이렇게 격려받았던 예. 칭찬받았던 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와 있는 사람들 수사 능력 뛰어난 사람들 우리 쪽도 아니고 이제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는 그런 검사들 변호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뭐 또 내지는 그 전에 감사위원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 모시고 와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그냥 독립된 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근거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궁색해 보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는요. 아니 그럼 뭐 법이라도 바꿔서 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뭐 직무감사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사 자체를 해달라는 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거는요. 현근택 전 부대변인. 뭐 법 바꾸자는 건 안 한다는 얘기고요. 하지 말자는 얘기고. 사실은 뭐 권익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현희 위원장 같은 건 빠진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혼자 결정하는 구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원이라는 거는 행정부를 감찰하는 거기 때문에 입법이나 사법 못하게 돼 있어요. 삼권 분립상 안 되게 돼 있고 법에도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독립성을 강하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아니 지금 뭐 김기현 위원장도 저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고 법관 판사 출신 뭐 변호사를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명인데 법보다 이 정치가 우선하는데 정치보다 제가 보기에 고집이 우선하는 것 같아요. 리더십의 어쨌든 부재인데 저는 이렇게 여기 이제 이준석 전 최고가 여기 방송 많이 했잖아요. 예. 제가 아마 당대표 되면 권익위 갈 것 같아요. 많이 왜냐하면 그 된다면. 정도의 적의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아시니까 알겠습니다. 뭐 가정을 하신 거예요. 윤영걸 전 대표님. 지금 민주당이 전수조사까지 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육참 골단 전략이거든요. 내 살을 배대에 상대방 뼈를 끊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면 유리하나요? 시간을 끌면 불리하죠. 매 맞을 때 우르르 같이 맞아야죠. 따로 또 시간 두고 나중에 그렇죠. 터지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들 더 많은데 재산이 왜 전략상으로도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되 그 대신에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니 지금 당적도 갖고 있다고 하니 예. 그 위원장은 좀 떼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마디 더 붙이면은 탈당하면 다 끝입니까? 국회 윤리위원회는 뭐 하나요? 제대로 심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처벌해야지 탈당하면 손 털고 끝나나요? 저는 이런 조사는 참 웃기는 조사라고 봐요. 예. 마녀 사냥식 조사고 제대로 조사하고 소명 기회도 좀 줘야죠. 예? 농지법 뭐 물론 우상호 의원 억울하다고는 하지만은 예. 그거 충분히 들어봐야죠. 그리고 농지법 위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지금 저 대통령부터 사실 다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럴 때 기준을 어떻게 좀 갖고 있느냐 이거 해야지 무조건 일단 나가. 그리고 좀 조용히 좀 들어와. 예. 이게 국민들한테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전 내용은 이제 민주당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관련 기사 또 오늘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보시죠. 탈당 권유 4명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라고 당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깨끗하게 소명하고 돌아오라. 방점이 돌아오라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요. 송 대표가 어떤 한 행사에서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약간 뭐 부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논란이 됐었죠. 자, 그럼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필을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 저의 동지이자 친구인데 저 때문에 이곳 현장에 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전세 아파트 살면서 어머니 묘소 하나 만든 그것이 국민 권익위에 부실한 조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저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찬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부실하다. 권익위 조사에 때 부실하다고 표현하면서 돌아온다. 이거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죠? 사실은 이제 내로남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셀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인 권익위에다가 맡긴 거잖아요. 근데 그 권익위의 결과를 보니까 좀 사실은 좀 동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보여요. 당답지가 않은 거예요. 네. 속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맡겼으니까 권익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외부 우리 내로남불 안 하겠다. 다 일단 나가라. 나가서 검찰 조사 받고 무혐의 받은 사람만 복당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복당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한 건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복당 가능성이 좀 상당 부분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외부의 권익위에 맡겼기 때문에 그 권익위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한 부분은 저는 송영길 대표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또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뭐 굉장히 큰 결단을 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복잡한 심정에서 나온 대처들이다. 뭐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럼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